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산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광산구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시작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박수인입니다. 4.15 총선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레부터는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투표일이 가까워오면서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을 살펴보려는 유권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죠. 오늘 토론이 아무쪼록 유권자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내리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토론은 광산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선정한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런 토론에 참여하신 세 분 후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좌석 순서에 따라서 먼저 기호 6번 정의당 김용재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 기호 3번 민생당 노승일 후보입니다. 노승일입니다. 끝으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토론에 앞서 진행 방식과 주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발언 시간이 제한됩니다. 후보자가 발언을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해서 발언 시간이 다 되면 사회자가 제재하겠습니다. 또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발언을 할 경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요청에 따라서 발언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각 후보들의 기조 연설을 들어보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김용재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존경하는 강주 시민 여러분, 광산구민 여러분, 촛불 이후의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청와대 경력, 고시 출신, 스카이대학 출신이 아니라 민생을 잘 아는 정치인, 시민을 가장 닮은 정치인이 국회에 들어가야 합니다. 저 정의당 6번 김용재가 거대 여당이 쌓아올린 특권과 특혜의 성벽을 허물고 민생부터 챙기는 국회, 시민이 주의되는 정치,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10년 넘게 광주에서 중소상인 살리기 위원장을 맡아 골목경제와 시민 일자리를 지켜왔습니다. 33살 청년의 나이로 광산에서 시민운동을 시작해 17년 동안 살기 좋은 강주 공동체 만들기에 앞장서왔습니다. 10년 전 푸녕천 사랑 모임을 결성하고 빈번했던 푸녕정천 오염 사고도 막아냈습니다. 항상 시민 곁에 있었던 사람, 검증된 새 인물. 네, 발언 마감해 주십시오. 저 기호 6번 김용재에게 가감히 선택해 주십시오. 네, 다음 노승일 후보 순서입니다. 발언 시간 1분입니다. 국민이 무섭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 시민, 광산구민 여러분.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2016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을 폭로하며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등 국정농단 세력과 당당히 싸웠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광주광역시 광산을 기호 3번 민생당 노승일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 2016년 10월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5월 9일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력은 우리에게 큰 감동과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정농단 세력이 반성은커녕 국회 파행과 무력화를 위해 수없는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고통만 주는 이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번에 출마를 결심하게 된 노승일입니다. 네, 끝으로 민영배 후보 순서입니다. 발언 시간 1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께 경쟁하게 될 노승일 후보 그리고 김용재 후보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과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와 싸워서 이기고 있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국민이고 최고의 정부라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위기이고 모두에게 아픔이지만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 국가로 도약시키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문재인 정부와 함께 저 민영대가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을 지키고 광주를 키우겠습니다. 코로나19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저 민영배를 응원해 주십시오. 민영배 뽑기를 참 잘했다. 문재인 대통령 응원하기를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 수 있도록
아주 사람에게 이로운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후보의 모두 발언 들었는데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세 후보에게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인해서 지역민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민생 경제 살리기가 21대 국회 초반에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부양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또한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계속해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회 입법 과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먼저 노승일 후보 발언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는 광산구민,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현 집권 여당,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자원봉사 의료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스, 신종 인플루엔자, 메르스 때보다 소상공인 지원이 5배가 높다고 합니다. 현재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는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소상공인 대출, 미소금융 대출, 미소금융 전통시장 대출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소상공인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한 줄기의 희망을 갖고 수북한 서류를 들고 찾아갔지만 고개를 떨구고 나와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 연체 중이죠. 지금 현재 다중의 대출을 받으셨나요? 지금 현재 보증재단이 보증하고 있는 대출을 받았네요. 지금 현재 창업자금 대출을 받았네요. 소상공인을 더 힘들게 하는 대출 규제, 이제는 대폭 완화해야 됩니다. 네, 발언 마무리하셨습니까? 네. 네. 이어서 민영배 후보 발언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중소유통상인 보호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소유통상인들을 독립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공동구매와 판매, 공동배송, 매장 현대화 같은 것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여주는 그런 법 체계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1호 법안으로 재난대응 사회취약계층 지원 기본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현행 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 예방 및 재난 피해 최소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물적 피해를 복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사람과 사회적 대응이 좀 약하다 이런 게 있고요. 또 재난이 닥치면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위기에 놓이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이 기준이 없어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긴급 자금 지원 같은 것들도 오락가락하는 그런 폐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재난대응 사회취약계층 지원 기본법을 1호 법안으로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감염병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사실은 제가 사회정책 비서관을 하면서 이 일을 하다 왔습니다. 검역관과 역학조사관이 절대 부족합니다. 저희가 긴급 상황실을 편성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한 인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좀 늘려가고 또 이런 일을 제대로 컨트롤 타워가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 조직법도 개정해야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제 위기 대책과 신종 감염병 관리 대책에 대해서 후보들의 견해 듣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용재 후보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전국 570만 그리고 강주 10만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서 코로나 영향으로 당장 생계 위협을 받고 계십니다. 정부의 기업 긴급 보호자금 100조 원은 29조 원 규모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금융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만은 직접 지원책은 빠져 있습니다. 저 김용재와 정의당은 골목경제를 지키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께 생계비용 경감을 위한 직접 지원금 지급을 약속드립니다. 손님이 줄어들고 매출이 줄어들어도 임차료와 세금, 공과금 등 고정비용은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특히 고정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차료 부담이 매우 큽니다. 저 김용재가 국회에 들어가면 총 27조 7천억 규모의 골목상권 직접 지원 추경안을 발의하겠습니다. 3개월분 임차료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3개월분에 해당하는 세금 공과금도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50조 원 규모의 5년 만기 무이자 간편 대출을 실시하고 이자와 보증보험료도 지원하겠습니다. 평생 세금을 납부하며 성실히 일하셨습니다. 지역 경제를 떠받치고 계신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직접 지원금을 받으실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저 정의당과 김용재가 앞장서서 밤낮으로 골목 경제를 지켜온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제 위기 대책과 신종 감염병 관리 대책에 대해서 세 분 후보들의 견해를 들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앞서 후보들의 발언 내용을 중심으로 상호 간에 반론하고 답변을 듣는 보충 토론 시간입니다. 그럼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노승일 후보부터 민영배 후보에게 반론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반론 시간 1분입니다. 예, 민영배 후보님.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코로나19는 1997년 IMF 때보다 경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민영배 후보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IMF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무너뜨렸지만 코로나19는 전 세계 경제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구조는 내수보다 수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의존 국가로는 미국과 중국입니다. 경제 결정은 소비자입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로 소비 시장이 둔화되었고 심지어 마비 상황까지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 와 있죠. 현재 소비 촉진을 위해 긴급 재난 지원금 방안 모색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제도죠. 긴급 재난 지원금도 좋습니다. 세계 가계 부채가 47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5경 6,400조라고 합니다. 코로나 쇼크로 실적 부진, 또한 기업의 실적 부진과 실직, 가계 부채의 증가를 네, 얘기하고 질문 있습니다.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1분 30초 안에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이 지금 다 나오려다가 지금 말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좀 가져갈 수 있겠냐 그 말씀이시겠죠? 네네네. 예,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긴급 재난 지원금이라고 하는 걸 얼마 전에 이제 소득 하위 70%에서 100%로 확장하자. 이건 김용재 후보께서도 계속 주장하시던 바인데 규모를 뭐 1인당 100만 원까지는 아니지만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100만 원까지 해서 대폭 늘리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소비를 좀 촉진시켜보자. 이렇게 이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 여당의 이런 계획이 국민적인 합의가 가능한 괜찮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런 지원이 이루어졌을 때에도 실질적으로 소비가 일어나지 않으면 되게 어렵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현장에 가서 소비가 가능하도록 할 거냐. 이것 때문에 이제 지역화폐를 활용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소비 촉진책을 다양하게 이렇게 구상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저는 이 다음 경제체제라고 봅니다. 지금처럼 극단적으로 양극화되어 있는 그래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 협력이 잘 되지 않는 이런 경제체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이른바 사회적 경제, 서로 소비와 생산이 사회적 협동과 연대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회적 경제에 꽤 초점을 맞춰야 하고 우리 경제 이번 기회에 구조 개혁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민영배 후보에게 반론권 드리겠습니다. 김용재 후보에게 1분 내로 반론할 수 있습니다. 예, 뭐 반론이라기보다는 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책 여기에 대해서는 뭐 김용재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과 크게 저도 방향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두어 가지만 여쭐 생각입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의 그 코로나19 대응 역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참 잘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제 방식이 아니고 시민적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 이건 이제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석학기 한 얘기입니다만은 이 투명한 방식을 통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정의당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이미 세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고요.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는 세계 최강이다라는 것이 이번 코로나 위기 극복 대응 과정을 보면서 검증이 됐다고 보고 또 이 시스템을 전 세계가 지금 따라 배우고 있어서 상당히 그런 자긍심이 높다고 보고요. 그런 방역 체계라든가 의료 시스템에 대한 대응은 충분히 검증이 됐다고 보고 추가 확산이라든가 그다음 향후 대응에 대해서
구체적인 또 방안이 또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그 보완했으면 싶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영역이 있으면 좀 제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중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종교단체들 모임들이 많이 계시는데 특히나 상춘객들도 많이 몰리고 있는 관광지도 있고 또 지역경제와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시급한 어떤 중대한 국가 재난 시기의 상황이다 보니까 적절한 그 통제도 사실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종교 시설이라든가 종교 집단에서도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만은 또 시민의 눈높이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또 행동도 있어서 이번에 적절한 좀 규제도 필요하지 않나. 거기에 관련한 법 제도의 정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제 위기 대책과 신종 감염병 관리 대책에 대해서 보충 토론 이어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김용재 후보, 노승일 후보에게 1분 안에서 질문이나 반론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 김용재와 정의당은 그 가구당이 아니라 전 국민 1인당 10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공약하고 있습니다. 근데 50조 원이 시장에 한 번에 풀리면 그만큼 유동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또 당장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정부는 지원금 지급 기준을 정하느라 차일피일 아까운 시간만 허비하고 있습니다. 재난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해야 됩니다. 결심해야 됩니다. 재난소득 불균형 문제는 나중에 가세로 해결하면 됩니다. 제가 노승일 후보님께 묻고 싶은 것은 코로나 지원 원칙을 무엇으로 삼해한다는 것인데요. IMF 때 정부가 총 159조 공적 자금을 투자했었습니다. 네. 근데 기업은 살고 고용은 죽었다는 평가입니다. 네네. 사회 양극화가 심화가 됐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지원에 대한 목적이 해고 없는 기업 해생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고용 유지가 반드시 전제돼야 된다. 네. 그렇지 않은 기업 지원은 무의미하다고 보는데요. 근데 사람과 민생이 우선하는 그런 코로나 지원 대책이 기업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노승일 후보님은 기업 지원 원칙을 앞으로 무엇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용재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용은 지속이 돼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코로나가 더 중장기적으로 더 지속이 된다면은 기업은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을 하겠죠. 그리고 대량의 실직자가 나타나고 그 실직자들은 또한 신용불량자가 되는 현상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책을 한번 세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신용대출, 또한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사금융,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돌려막기 등이 지금 국민 말고도 소상공인한테도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소비시장이 깨진 상태에서 지금 현재 경제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결정권을 갖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소비를 할 수 있게끔 소비시장도 살리고 중소상인도 살릴 수 있게 국가가 결단을 내려서 국민의 신용대출을 국가의 자금으로 대환대출해주고 나중에 국민이 갚아나가는 국민신용대출, 국민신용대환대출 특별법을 한번 발의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만족하셨는지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광산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광산구 을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다시 세 분 후보들께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AI 인공지능 중심 도시를 목표로 AI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첨단 3지구의 인공지능 산업 융합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AI 중심 도시 광주의 가능성과 비전을 평가해 주시고요. 향후 국회에 가신다면 광주의 AI 산업 육성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추첨 순서에 따라서 민형배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제가 문재인 대통령 모시고 자치발전 비서관으로 일할 때 이 대통령 공약 사업들을 챙겼었는데요. 지역 공약 사업을 챙겼는데 예타 면제 사업들이 그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정말 다양스럽게도 다른 지역과 달리 다른 지역이 다들 SOC나 무슨 이 건설 쪽에 초점을 맞췄을 때
아주 AI 산업을 예타면제 사업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아주 괜찮은 선택이었고 미래를 생각하면 아주 탁월한 그런 안목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장 굴뚝 산업이나 토목 건설을 가지고 광주 미래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죠. 또 저희 민주당에서는 저에게 광주 AI 산업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맡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 AI 산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인공지능은 아시는 것처럼 핵심이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재빨리 구축해야 합니다. 홍성에서 이미 2022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해서 AI 데이터 센터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좀 서둘러야 할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4세대 원형 방사관 가속기 호남권 유치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걸 통해서 AI와 가속기의 융합을 통한 신약 개발이나 또 신소재 산업이나 이렇게 산업단지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네, 인공지능 특화 산업 지원 방안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번엔 김용재 후보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1분 30초 이내로 답변하십시오. 저 김용재는 국회에 들어가면 먼저 AI 산업 육성 및 지원 특별법부터 또 제정을 할 생각입니다. 인공지능 산업 융합 집적단지 조성 사업에 국가 지원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뒷받침해야 됩니다. 특별법을 기반으로 첨단 3지구를 인공지능 산업의 메카로 만들고 광주는 물론 나라를 먹여 살리는 미래 먹거리 단지로 세워야 됩니다. 첫 삽도 중요하지만 마지막까지 이 사업을 국가가 나서서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성공시킬 제도적 지원 체계부터 세워야 합니다. 한 예로 광주시는 인공지능 산업융합산업단을 운영해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지만 당장 운영비조차 없습니다. 산업융합산업단을 운영하려면 막대한 인력 지원비부터 마련돼야 됩니다. 집적단지 조성과 운영에 1조 원 조성비 이외에 운영비도 안정적으로 지원받아야 합니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광주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저 김용재가 국회에 들어가면 AI 산업 육성 및 지원 특별법부터 만들겠습니다. 국가의 재정 지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첨단 3지구 AI 집적단지를 빅그린 자동차 산단과 더불어서 광주를 먹여 살릴 광주 대표 친환경 산단으로 육성시키겠습니다. 네. 끝으로 노승일 후보 1분 30초 안에 답변 부탁합니다. AI 인공지능 산업은 2017년부터 성장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산업이고 광주가 이걸 유치한다면 광주는 많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2023년까지 4천억 원을 투입해서 광주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2027년까지 총 사업비 1조로 완성을 시킨다는 내용이죠. 크게는 인재 육성, 창업 지원 센터를 만들어서 연구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연구원, 인재원, 일자리, 창업원 등 3개 분야로 나눠져 있고 연구원을 설립해서 국내 및 지역의 산학연, 연구 협력을 구축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연구 기반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집에 나를 대신해서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각 가정마다 인공지능 로봇이 들어갈 날이 있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청소기 또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그래서 AI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직능형 로봇, 애완 로봇, 청소 로봇, 빅데이터, 유비쿼터스 등으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 특화 산업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세 분 후보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번 순서 역시 앞서 후보들의 답변 내용을 중심으로 상호 간에 질문이나 반론을 하고 답변을 듣는 보충 토론 시간입니다. 그럼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민형배 후보부터 노승일 후보에게 질문이나 반론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 1분입니다. 네. 예, 광주에서 지금 진행 중인 AI 산업 이 집적
산업융합집적단지에 대한 개요를 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데이터 센터하고 방사선 과속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지금 계획 정도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광주시가 정부와 함께 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그런 수단을 통해서 지금 이 사업에 접근하고 있는데 우리 노승일 후보께서 보시기에 지금 계획 중에 가장 좀 보완이 필요하거나 조금 더 추가해야 될 내용이 어떤 것일지, 특히 AI 산업이 단지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영역이 아니라 사회적 영역으로 확장이 돼야 할 텐데 어떤 사회적 영역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면 좋을지 그런 데 대한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일단 현재 지금 광주형 AI 특화 사업은 인재 육성하고 창업 지원 개발에 지금 치중돼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AI 특화 사업을 성공시키려면은 연구 교육단지도 필요하지만 일단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단지도 필요합니다. 연구 개발의 산실인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생산단지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인재 육성을 위한 연구원, 인간의 지능과 감정, 인간의 능력, 행동 등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마치 사람과 같은 AI가 탄생한다면 광주는 그야말로 정말 좋은 제품을 생산한 거죠. 또한 모든 분들이 광주의 특화 사업을 갖고 온 것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박수를 받을 만합니다. 아니, 광주시가 만약에 이러한 것을 보충을 하려면 연구단지와 생산단지를 갖춰야 되는데 지금의 현재 기존에 있는 AI 기업들을 같이 광주로 이전을 시켜야 되죠. 유치를 해야 되죠. 그 기업은 SK 머티리얼즈, 원익 IPS, 네이버, 현대모비스, LG전자 등이 광주에 유치가 된다면 광주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 또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네, 답변 여기까지 듣고요. 이어서 김용재 후보께서 질문이나 반론 펴실 수 있습니다. 민영배 후보에게 1분 안에 질문이나 반론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의 인공지능 산학협의회가 지난 4월 3일 날 발족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이 단체는 광주시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주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인공지능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민간 주도로 주도한 협의체입니다. 조직한. 근데 인공지능 분야에 기업체, 지역 대학, 또 연구기관은 총 21개 기관이 망라되어 있는데요. 연구개발, 또 기술사업화, 지역 인재 육성 협력, 또 기업하기 좋은 생태계를 목적으로 해서 산학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 앞으로 민간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보는데요. AI 집적단지 성공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연구 생태계 구축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민영배 후보님은 AI 정책 연구를 위한 이 생태계 구축과 인력 양성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선행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력 양성은 생태계 중에 일부이기 때문에 선후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함께 가야 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인공지능 산학연 협의회가 제가 보기엔 조금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지금 오는 한 11점으로 잡고 있습니다만은 전국에서 저희가 맡고 있는 저희 당의 AI 산업발전, 광주 AI 산업발전 특별위원회가 주도해서 전국적인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 실제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을 모시고 대규모 자문단을 꾸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신 그런 정책 생태계, AI 정책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거고요. 화상회의를 통해서 이걸 간담회를 제가 첫 번째 간담회를 주동을 할 생각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입법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책 생태계라고 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 연구 모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산학 연관 협력 체계와 국회 및 정부의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야지 이 정책 연구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을지 이걸 좀 고민하는 국회의원 연구 모임을 만들어서 특히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 AI 산업 집적 단지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주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정부 여당이 아무래도 이런 일을 하는 데에는 더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네. AI 특화 산업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보충 토론 이어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노승일 후보, 김용재 후보에게 1분 안에 질문이나 반론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IDS 자료에 의하면 세계 AI 시장 규모는 2017년 120억 달러, 2018년 195억 달러, 19년 310억 달러, 2020년 470억 달러, 2021년 730억 달러, 2022년 1132억 달러로 성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불과 5년 사이에 2017년 100억 달러에서 2022년 1132억 달러까지 높아지는 이 사업을 광주에서 이제 유치를 하게 됐죠. 하지만 서울과 경기 세종에서도 지금 AI 산업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습니다. 여기에서 광주를 AI 산업의 중심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며 또한 2027년까지 1조 원의 규모가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강주가 인공지능 중심 도시로 발돋움하는 어떤 선제적인 어떤 중요한 입지를 저는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인공지능 산업이 강주에만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도시에서도 인공지능 사업을 할 수가 있고 또 미래 산업의 먹거리로 공통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다만 강주가 인공지능 도시로서의 어떤 선도 도시의 어떤 역할을 해나가자, 그리고 허브가 되자라는 것이 목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와도 협력 관계를 당연히 갖춰야 된다고 보고 전국적인 어떤 체계를 또 구축해야 될 또 과제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AI 집적단지 구성인데 1단계, 2단계 조성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단계는 어떤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AI 산업의 어떤 기반을 닦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로는 실적으로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산업화를 일으키는 그런 단계입니다. 1단계가 가장 중요하겠죠. 거기에 성패에 따라서 2단계의 그 열매가 가시를 얼마나 나올 것인가가 결정된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AI 산업 육선 지원 특별법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해야 될이 그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또 그리고 그 내용에서는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헬스케어 등 그다음에 에너지 산업 등등이 AI 인공 산업이 연계되고 또 융합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도 지원 체계도 구축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순서는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세 후보가 차례로 6분씩의 주도권을 갖고 주제에 대한 제약 없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입니다. 단 질문과 답변이 1분을 넘기지 않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후보에게만 계속해서 질문할 수 없으며 2명 모두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비방에 대해서는 사회자가 제재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재 후보께 주도권 드립니다. 시간 6분입니다. 네, 지난번 민 후보님과 후보자 공개 토론 자리에서 제가 강산을 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당 민주주의가 심각히 훼손되었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예, 민 후보님은 정당한 경선이었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이를 지켜봤던 많은 강산 국민들께서는 많은 실망감을 토로하셨습니다. 또 지역에서 이 땅의 민주진리에 오랫동안 진심을 다해 유권자분들에게 또 큰 실망도 안겨드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경선 본복과 고소고발 등은 대통령 인기의 평승에 지역 경선 승리가 곧 당선이라는 그런 공식을 고스란히 드러내 참사했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 민주당 본선 후보로 자리하고 계신 민정배 후보님께 좀 묻겠습니다. 엊그제 강산과 후보자 토론에서는 민주당 후보께서 사과 인사로 기조연설을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재경선을 초래한 당사자로서 오늘 또 강산 주민께 사과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날 제가 말씀드린 건 소란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과정을 복잡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혹시 진흙탕 싸움이라고 공격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 진행 과정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경선은 경선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경선이라고 하는 게 경선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그것이 재심위원회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재심위원회 결과까지 끝나고 나서야지 경선이 비로소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정상적인 그런 과정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전에 진보 진영의 그 당에서 대리 투표를 하거나 또 그 당시에 그 후보자 공천, 그 후보자 추천하는 과정에서 그 명부가 유출되거나 이런 사고가 있었을 때 바로 잡았던 기억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게 뭐 꼭 당사자는 아니셨겠지만 당시에 진보 진영의 정당들이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대개 지금까지는 정당들이 일단 1차 경선이 끝나고 나면 문제가 있어서 이걸 바로 잡는 데 되게 소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당에서는 1차 경선 과정에서 있던 문제를 재심을 통해서 바로 잡고 그리고 그 결과로 재경선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제가 좀 소란스럽게 해드려서 생고합니다라고 하는 건 맞지만 이것이 정당 민주주의의 성장 과정이라고 봐야지 이거를 정당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보는 것은 정의당답지 않은 그런 그 평가가 있습니다. 있고요. 근데 재경선 요구의 가정에 대해서 여전히 의구심을 표하는 분들이 많으시고 또 권리당원 명부 유출권 관련해서도 심증만으로 재경선이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그거는 없겠다고 전혀 보고요. 사실과 다른데요. 심증이 아니고 1413명이라고 하는 권리당원의 명부가 유출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재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출이 이거 됐다고 근거 해서 없이 상대방 후보가 그것을 유출한 것을 받았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을 이용했다라는 거에 대한 아닙니다. 그거는 실증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아닙니다. 다음 질문 전혀 그거는 다음 질문 정확하게 하셔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네요. 그래도 답변할 기회를 주셔야지 그거를. 아니 제 시간이 그러니까 2분 40... 재심위원회 법률가들이 절반인데요. 그분들이 불법을 승계했기 때문에 이건 재경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징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다음 질문 겁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경선 당시 상대편 후보께서 음주운전 건을 얘기를 하셨는데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 음주운전이 있었다라고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상대 측 후보께서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인데요. 윤창호법 시행 이후라고 주장하신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 당 경선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건 좋은데 다른 당의 상대 당의 이 정상적인 이 당 운영 과정을 그렇게 사실과 다른 방식으로 폄훼하시는 것은 정의당답지 못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음주운전 사실은 선관위에 공표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범죄 사실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처음부터 저희들이 선관위 검토를 다 거친 다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저희들이 먼저 제기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단일화를 앞두고 두 분이 서로 했었죠. 그런데 이런 말씀 자체를 오래 드릴 필요가 없고요. 검찰에 고발했다고 그러는데 검찰에 고발한 사실 없습니다. 아니요, 선관위에 아마 상대방이 아니고 다른 분들 누군가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대 측이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요. 여튼 아니 그건 특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윤창호법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자꾸 저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고 윤창호법 이유라고 봅니다. 하는 것은 윤창호법은 아시는 것처럼 두 차례에 걸쳐 제정이 됩니다. 2018년 12월에 네네. 1차로 되고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그 말씀을 드려야죠. 1차로 되고 노승희 후보께 묻겠습니다. 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에 뺑소니 전과를 기록하셨는데요. 강산을 선거구를 대표해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보시는지 좀 강산구 유권자 눈높이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노승일 후보님이 무소속 신분이었을 때 후보님 라디오 인터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당선하면 민주당으로 입당하신다고 발언하셨는데 기억나시죠? 네. 이번에 민생당 후보로 출마하셨는데 당선되면 민주당에 입당하시겠다는 그 소신은 변함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답변 드리기 전에 먼저 김영재 후보님께서 사과를 좀 먼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뺑소니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굉장히 큰 실수를 하신 것 같고. 김명재 후보의 주도권 시간 끝났습니다. 상대 후보에게 질문할 때는 자기가 주어진 시간 내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시간까지도 감안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승일 후보에게 주도권 시간 6분 드리겠습니다.
예, 뭐 김명재 후보님께서 뺑소니 얘기하시고 지금 음주운전 말씀하시는데 제가 윤창호법 이후에 음주운전을 한 거는 맞습니다. 여러분께 사죄드렸고 저는 제가 스스로 SNS에 그 부분을 올리면서 여러분께 대국민 사과를 드렸습니다. 또한 여러분 지금 또한 가슴 찢어지게 고통스럽고 여러분들께 언제든지 늘 죄송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사죄드리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저는 깊은 감동과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광산 갑과 을의 경선 과정은 사탕을 물고 있는 어린아이의 입을 벌려서 사탕을 빼앗는 못된 어린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왜 이번 더불어민주당 광산 갑과 을이 경선을 이렇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지 못한 경선 과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민영배 후보님. 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에 광산구청 직원들과 함께 회식 자리를 가진 적이 있죠.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기사에 나오면 후보니까 2010... 예. 네. 그 가짜 뉴스를 왜 지금까지 갖고 그러십니까? 당시에 다 언론에 나와서 그게 가짜 뉴스라는 거 하는 게 밝혀졌었는데. 그러면은 광산구청 직원들과 4월 16일 날 회식 자리를 갖지 않았다. 광산구청 직원들과 제가 회식을 갖는 게 아니고 네. 당시에 총무과 직원들이 네. 오래전부터 회식을 하기로 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음식을 다 준비를 해놨었대요. 네네. 그래서 총무과 직원들이 가서 간 저녁을 먹었죠. 네네. 네, 같이 저녁을 한 자리... 먹었는데 네. 그 자리에 제가 가서 애쓰십니다. 네, 그러면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세월호가 지금 오늘 오전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네네. 조용조용 식사를 조용히 하고 갑시다 해서 식사만 조용히 하고 끝나고 그러면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술을 마셨다는 기사도 가짜 뉴스네요. 그럴 겁니다. 아, 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후보님, 이번 더불어민주당 광산의 경선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다들 말합니다. 누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했던 사실은 인정하시죠? 당연히 재심을 청구했으니까 경선을 다시 했죠. 그 이유는 상대 후보가 당원 명부 과다 조회였죠. 상대 후보가 아니고요. 네네. 이전에 저희들과 함께 경선에 나섰던 네네. 분 중에 한 분이 네네. 그런 불법 행위를 한 거고요. 그러면 제가 말을 그것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네. 상대 후보와 단일화를 했던 후보가 그렇죠. 전 후보가 네. 과다 조회한 당원 명부를 이용해서 경선에 승리한 것은 불공정하다였죠. 재심의 결정이 그렇죠. 예. 네. 후보님도 그렇게 재심을 청구한 거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상대 후보가 과다 제한 당원 명부를 이용한 사실을 목격했나요? 그거는 자, 목격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거는 정황을 토대로 후보님께서 재심을 청구한 것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같은데.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럼 우리나라는 증거법이 우리나라 남우당의 그 재심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네. 정확하게 사실을 알고 자, 하시면 후보님, 좋겠어요. 제가 남의 당이라 그래서 제가 저는 현재 민생당의 옷을 입고 있지만 네. 민생당의 옷을 입고 있기 전에 저는 민주당의 팬이라고 했고 지금도 민주당의 팬입니다. 그거는 뭐 이제 그 심정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그렇죠. 거고 지금은 민생당 소속이니까 자요. 자, 상대 후보가 과다 제한 명부를 이용한 사실을 증거라고 목격하진 그러셨잖아요. 않았잖아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안 된다니까. 이런 거예요. A 후보가 불법 행위를 통해서 당원 명부를 확보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건 징계 대상이에요. 네. 근데 이 A 후보가 사퇴했습니다. 자, 불법과 이건 불법이 아니죠. 불법입니다. 불법이라고 표현하면서 안 되는 거죠. 범칙금과 규정을 어기면 그건 불법인 자, 거예요. 후보님, 당의 업무로 보면 업무를 세무게 방해한 범칙금과 거고. 과태료는 엄연히 차이가 있고요. 불법과 반칙은 또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불법이라고 불법이란 말씀은- 말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법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실정법까지 매우 폭이 넓어요. 하여튼 제가 이거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그런데 이분이 사퇴를 했어요. 사퇴를 하면 징계 사유가 소멸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게 재심의 판단이고요. 징계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상태의 불법 행위가 그대로 B라고 하는 후보자에게 승계가 된 겁니다. 이걸 거기 변호사분들은 그렇게 불법의 그럼 제가 승계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던데요. 이해해도 될까요? 그래서 정황을 토대로 후보님께서 정황이 재심을 아니라니까요. 청구했는데
당에서 그걸 받아들였다. 전혀 아니고요. 네. 그건 정황이 아니고 네. 말씀드리잖아요. 불법 행위가 있었어요. 명백한 징계를 해야 돼요. 아니 제가 지금 제1심의 네, 결정 네,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징계를 해야 돼요. 사퇴를 했어요. 그러면 징계 사유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왜냐하면 불법 행위가 있었으니까. 그거를 공개적으로 단일화를 했어요. 그러면 불법을 승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 후보에게 징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제1심의 결정이 뭐냐면 그러나 상대 징계 후보가 후 재경산하라. 그러나 이거였어요. 상대 후보가 불법이 아니라 과다 조회된 명부를 이용한 사실은 목격하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법률적으로 다 정리되는 사실을 정책 토론하자고 모여가지고 다른 당의 이 경선 과정을 말씀하시는 건 다른 당이라고 표현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도 민주당의 팬이에요. 아니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민생당 옷을 입고 민생당 후보로 나서셔가지고 민주당 팬이라고 하면 그거는 뭐 그럼 민주당 후보 저 찍으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찍어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일들은 네네. 사실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해줘야 합니다. 네, 자, 주어진 사실에 시간을 근거해서 다 제가 정확하게 쓰셨습니다. 질문 드린 거예요. 예, 노승일 후보에게 주어진 주도권 시간 다 쓰셨습니다. 이어서 민영배 후보에게 주도권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간 6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AI 산업 직접 단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도권 토론하는 것은 한 분한테만 하는 거 아니고 두 분한테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우선 노승일 후보님과 김용재 후보님이 한 분은 AI 관련해서 생산을 강조하셨고 네. 또 한 분은 산업화를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AI 산업에 대한 이해가 조금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AI 산업은 기본적으로 R&D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국가의 주요한 성장 동력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그다음에 친환경 미래 자동차, 그리고 바이오 헬스 이런 것을 이제 주요 성장 동력으로 지금 전략을 세워가고 있는데 AI는 이런 것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의 기초가 되는 영역이죠. 그래서 아까 노승일 후보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부터 산업 현장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모든 사회 영역에 이 AI가 이제 적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까 그 생산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AI의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인지 우선 노승일 후보께 여쭙습니다. 자, R&D하고 바이오 결국에는 매출 아니겠습니까? 수익성이죠. 수익을 창출을 못하는 연구는 봉사죠. 그러니까 자, 광주의 AI 특화 산업을 갖고 오는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를 늘리고 광주 지역 경제에 발전을 가져다 주고 또한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가져다 주려고 가져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한 국가 산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AI 그러니까 광주 여기서 산업단지를 갖고 옵니다. 하지만 제가 얘기한 건 이거예요. 일자리 창출과 광주 경제에 기반을 해서 도움을 주고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이루려면 R&D로 인해서 연구 개발하고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를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수익을 창출을 해야 이것을 생산으로 연결시키자는 뜻인가요? 그렇죠. 이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건 적용해야 되는 거고요. 김용재 후보님 어떻습니까? 아까 그 산업화를 AI 산업화라고 하는 것하고 일반적으로 그냥 산업화에 적용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영역일 텐데요. 이때 이 산업화라고 하는 건 어떤 걸 의미하시는 건가요? AI 산업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산업 분야별 또 융합 분야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그러니까 AI를 적용한 산업화. 예, 당연히 그것도 있고 자체 기술 발전도 당연히 있는 거죠. 예. 그러면 AI를 광주가 주도해서 AI의 R&D를 아주 수준 높게 가져가면 이걸 이제 생산이나 산업화로 연결해야 될 텐데 그 산업화로 연결할 때 가장 효과적이고 또 저희 지역 특성에 맞는 영역이 어떤 분야라고 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빛그런 산단에 자동차 산단이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솔린 엔진을 단 자동차를 계획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전기 자동차로 전환이 돼야 될 거다. 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 봅니다.
친환경 그런 자동차, 전기 자동차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AI 기술의 전복입니다. 그 성패가 전기 자동차의 기술력을 결정한다 보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빅그리드 산단과 첨단 3지구 산단은 상당히 밀접하게 이제 연결됐다. 이미 저는 융합의 어떤 기준을 갖고 있다고 보고요. 우리 강주의 가장 큰 장점이다. 그래서 AI 산업과 접목해서 자동차 전기 산업을 제2의 부흥기로 좀 맞이할 수 있는 또 호기를 맞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에너지 분야입니다. 네. 에너지밸리를 지금 남구에 구축하고 있고 또 그 한정공대도 결정이 됐죠. 이런 상황에서 나주 혁신도시와 결합이 되고 그다음 남구의 에너지밸리가 결합된 그래서 인공지능과 연결된 에너지 산업을 발전에 어떤 계기도 좀 마련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자동차하고 에너지 영역이 우리 지역에서는 가장 좀 AI를 적용해서 할 수 있는 산업화 영역이 가장 뭐 저도 이 대목은 정확하게 이렇게 보고 계신다고 보고요. 그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거는 뭐 저희 당에서도 이미 그런 걸 하고 있고 또 저희 당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 AI 산업 발전 특위를 꾸려서 제가 이제 국회 연구 모임도 갖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특별법 제정하는 거는 저도 꼭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광주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AI 집적단지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종잣돈, 그러니까 기초 중에 기초를 지금 깔고 있는 거라고 여겨지거든요. 이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우리 김용재 후보님이 보시기에 이 대목은 꼭 보완돼야 한다. 광주의 AI 산업 집적 단지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 대목은 꼭 보완해야 한다. 저는 지금 데이터 센터하고 이 방사선 가속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조금 더 보완해야 될 게 있을까요? 저는 국가적인 행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강주시가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데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국비가 제때 내려오냐, 뭐 그다음 관련한 연구기관이라든가 협력체계 시스템, 뭐 연구 정책 어떤 클러스터를 만들어가는 어떤 기초 작업도 필요하겠지만 당장에 제가 듣기로는 첨단 3지구 그린벨트가 해제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도시계획 행정 지원, 도시관리 계획 변경이 안 돼가지고 또 그 다음 단계로 또 못 나가고 있어요. 아주 초보적인 행정의 기본이 다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이거 국가가 해줘야 할 일인데 이런 부분에서 뒷받침도 사실 필요하고. 네, 주어진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네. 광산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광산구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새 후보가 지역 유권자들에게 약속하는 주요 정책과 공약을 듣는 시간입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먼저 노승일 후보부터 공약 발표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호 3번 민생당 노승일입니다. 저는 광주 광산에 스포츠 학교, 재활병원, 그리고 경기장, 구단의 운영, 스포츠 용품 생산 산업단지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스포츠 인재를 육성을 하고 스포츠를 통한 일자리 창출, 광주 지역의 경제 발전,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세계 스포츠 산업을 선도하는 스포츠 산업의 중심 도시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공연 문화, 관람 문화, 캠핑 문화, 체험 학습 문화에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관람할 수 있는 자연과 인간의 친구가 되는 문화와 경제가 흐르는 황룡강을 만들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인 하남의 진학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현재 하남은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학부형들은 아이들의 진학을 걱정을 하고 공부해야 될 아이들도 진학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것을 첫 번째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서산 콘크리트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남 산단에 있는 서산 콘크리트의 분진이 수안 주민들에게 매우 불편함을 줍니다. 수안 주민들은 아예 창문조차 못 열고 빨래조차 못 널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정하고 쾌적한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광주는 도농 복합 지역입니다. 도시가스 설치를 추진하고 하수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농 복합도시 광주, 도농 농촌 생활을 더 안전하게, 더 행복하게 기호 3번 민생당 노승일이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네, 후보들의 주요 공약과 정책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민영배 후보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광산 구민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애 많이 쓰시죠? 그 아픔을 함께하고 함께 이겨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유세를 하느라고 목소리가 조금 쉬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광주의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실하게 확충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가능하면 상대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광산구의 공공인프라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공공의료원, 보건의료대학,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심장질환센터 이런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과제가 아주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공공의료원 설립이 아주 시급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국의 7개 광역시 중에 광주와 대전, 울산에 공공의료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주는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전국 평균 5.8%보다 한참 낮은 3%에 불과합니다. 또 인구 10만 명당 공공의료 종사자도 전국 평균 8명보다 한참 적은 5.8명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메르스나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신종 감염병에 대응을 하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면 그래서 공공의료원 설립이 시급합니다. 다행스럽게 지금 광주시가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규모하고 속도를 보태겠습니다. 질병 예방, 재난 대응, 건강 불평등 해소를 핵심 기능으로 하는 전국 최대 규모 그리고 최고 수준의 공공의료원을 신속하게 설립하는데 정부와 국회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사업도 동시에 추진해서 시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용재 후보 주요 공약과 정책 2분 안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청년 기초자산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레니얼 세대로 표현되는 청년 세대는 우리 사회의 소수자이자 정치적 소외계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불평등 부모 찬스가 청년 세대의 박탈감과 절망을 낳고 있습니다. 청년 기초자산제는 우리 사회가 청년들의 손을 잡아주고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로 안내하는 정의로운 사회 찬스입니다. 청년 기초자산제는 청년들이 사회에서 자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종잣돈을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3천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모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양육시설 퇴소아동, 소녀, 소녀 가족 등에게는 5천만 원의 기초자산을 지급합니다. 다만 일정 금액 이상 부모에게 상속을 증여받는 청년은 제외합니다. 기초자산 3천만 원이 제공되면 어떤 청년은 배움령을 떠날 수도 있고 또 어떤 청년은 제2의 봉준을 꿈꿀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청년은 공부하며 취업을 준비할 수 있고 창업자금, 주거비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 김용재가 청년의 삶이 아닌 행동으로 응원하고 당당하게 사회 일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부모 찬스가 아닌 사회 찬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대표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목 상권은 국가나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해서 배제된 채 유통 대기업과 불공정 경쟁을 벌이며 애로운 싸움을 감당해 왔습니다. 중소상인 살리 광주 네트워크 위원장을 맡아 유통 대기업과 싸우면서 가장 안타깝게 여겼던 부분이 바로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이었습니다. 다행히 정의당 최혜선 의원이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법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를 지원 대상으로 추가해서 소위 먹자골목도 정부와 지자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김용재가 국회에 들어가면 골목형 상점가 지원법을 더욱 강화시키겠습니다. 실효적인 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다시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역시 세 후보가 차례로 6분씩의 주도권을 갖고 상호 토론하는 시간인데요. 앞서 발표한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은 1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토론 중에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비방에 대해서는 사회자가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영배 후보께 주도권 드립니다. 시간 6분입니다. 예, 앞서 정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도리입니다마는 조금 좀 터무니없고 근거 없는 내용을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먼저
그 경선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한 게 아니고 정당 민주주의를 성장시킨 과정이었습니다. 반칙과 불법을 그대로 두라라고 하는 말씀은 설마 아닐 겁니다. 반칙과 불법을 바로잡는 것이 정당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경선 과정에서의 원칙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과정이 좀 복잡하고 그래서 서로 좀 공격이 좀 거칠어졌던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지만 저희 당이 제대로 정당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 반칙을 바로잡은 이 과정을 폄훼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란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노승일 후보께 여쭙습니다. 적폐청산을 제일 중요한 구호로 가지고 나오셨던데요. 네. 우리 사회에서 지금 가장 큰 적폐는 어떤 것이고 또 그 적폐를 청산하는 방법,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씀을 좀 주시죠.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적폐는 뭐 후보님도 잘 아시다시피 집권 여당이 하는 일에 매번 발목 잡고 울분을 토하게 했던 그쪽이겠죠. 네. 뭐 선거나 뭐 당을 뭐 언급을 못 하겠는데. 아니요, 저하고 같은 네. 생각이시네요. 저는 네. 지금 정부가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발목 잡았던 지금 미래통합당이라고 이름을 바꿨죠. 네. 이게 가장 큰 적폐다. 이 대목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네. 이 적폐를 해소하는 방법, 청산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적폐를 해소하고 청산하는 방법은 물론 제가 자연인 신분보다는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그들에게 더 다가가는 게 더 효과적이겠죠. 네. 저는 이번 총선에서 네. 이 미래통합당의 의석을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줄여서 네. 대한민국 정치 무대에서 그 영향력을 확실히 좀 축소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맞습니다. 예. 네, 더불어민주당의 다수당이 되길 원하고 지금도 예, 더불어민주당의 팬이고 뭐 이정배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민주당을 폄하했다. 저는 폄하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네네. 뭐 그 얘기는 아까 제가 바로 보는 시선을 말씀드린 거고 예.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원했기 다시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제가 민영배 후보님께 제가 이번 저희 질문을 경선은 네. 이 원칙,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롭게 된 그 원칙에 딱 맞는 경선이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되게 무소속으로 나오실 때 저는 참 그런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약점 때문에 민주당에 들어오지 않고 네. 저렇게 자기 고백을 하고 무소속으로 나오시는구나 해서 되게 반가웠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민생당에 입당하신 게 좀 의아했어요. 네. 혹시 민생당으로 입당하신 뭐 특별한 이유를 말씀하실 수 있어요? 민생당이 입당한 특별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했어도 통과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공천에 보면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에 대해서 선거일로부터 15년 이내 3회, 최근 10년 이내 총 2회 이상의 시 부적격 처리한다. 또한 2018년 12월 18일 좀 전에 말씀하셨던 윤창호법에 대해서 취소가 아니면 가능하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그러면 민영배 후보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민영배 후보님의 더불어민주당의 중앙당의 공관위를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규정대로 한 거고 저희 당에도 그래서 그런 분이 규정을 경선을 했죠. 보시고 상대방 경선을 치렀던 상대방도 공격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민생당에 입당한 이유를 잠깐 말씀해 주시면. 민생당에 입당한 이유 뭐 딱 그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전혀 저한테 관심이 없었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저한테 전혀 관심이 없었고 또한 민주당의 의원 몇 분이서 저한테 정치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 잃고 돈 잃고 명예 잃는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 관심이 부족해서 그랬군요. 저 김용재 후보님께 여쭙습니다. 요즘 그 광주형 일자리 특히 오늘 아마 주총을 하는 것 같은데 이 광주형 일자리에 노동계 참여 일종의 거부 선언이죠. 노동계가 참여할 수 없다. 그래서 노사민정 대타협이라고 하는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하는 이게 지금 깨지는 위기에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해법이 있을까요? 저는 해법이 있다고 봅니다. 어렵지 않고요. 강조형 일자리, 소위 지역 상상의 일자리에 제도적인 법적 지원틀을 만든 게 국가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죠.
문재인 정부가 저는 키를 쥐고 있다 봅니다. 광주광역시가 일대 주주로서의 자유 권리 행사를 사실 포기한 상태입니다. 2대 주주인 현대차가 1대 주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재를 하거나 이끌어낼 수 있는 기관은 정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광주광역시에게 이 문제의 어떤 권리를 주장을 하면서 뒤로 빠져 있다 보니까 이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고, 노동계 불참선언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벌써 해본 일이 됐습니다. 노동이사제를 도입해달라, 그리고 노사 채용경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보여달라는 것이 이게 지역 상생형 일자리인데 중앙정부가 나서서 개입하는 게 온당할까요? 저는 온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역형 상생의 일자리 자체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일환으로서 제출이 됐고, 또 광주광역시가 먼저 상생 일자리로서 먼저 모범적으로 선도적으로 치고 나간 것일 뿐이지. 네, 정해진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네,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 이어서 김용재 후보께 주도권 시간 6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승일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저도 학교 신설을 제 지역 공약의 첫 자리에 저도 올렸는데요. 상당히 저도 관심이 많이 있는 분야입니다. 공보물을 보면 하남지구 중학교 1기 학교와 그리고 고등학교 2기 학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네네. 또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설립 자체가 교육부 지침상 허가가 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네. 추진이 상당히 신설이 어려운 사항인데 어떤 구체적인 보관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신설과 이설 그 문제점인데 지금 광주교육청에서는 신설은 안 되고 이설은 된다. 그리고 이제 돈보스코 학교를 지금 거론이 돼 있거든요. 돈보스코 학교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정문에 들어갔을 때는 학교가 참 마음에 들고 참 공부하고 싶은 곳이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돈보스코 학교 뒤편을 가보니까 철길이 있더라고요. 철길 옆에서 아이들을 교육을 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성장하는 아이들은 환경에 민감합니다. 또한 소리에 민감하고, 따라서 돈보스코 학교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제3의 부지를 선택을 해서 그 부지를 매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자, 신설이 아닌 이설만 가능하다. 이 법은 하고자 하는 확신만 있으면 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또 고등학교 두 곳을 얘기하셨는데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2개교를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는데 초등학교가 2개교입니다. 중학교가 1개교예요. 그럼 중학교 1개교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이들은 다른 학교로 진학을 해야 되죠. 그건 당연한 거고요.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니, 왜 그러냐면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교육 환경을 지향해 가려면은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교육을 그런 취지는 학습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 취지는 제가 아는 것인데 초등학교 이게 자 50명 학교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고등학교 두 곳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 이제 그 공약을 하셨으니까 지역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어서 그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라 이겁니다. 자, 그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국회 가면은 꼭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시도라도 해봤냐 이거죠. 지금까지 교육청장, 그죠, 장학사. 다 시도를 해보셨고요. 저는 이 신설 문제 관련해서 이 지역 정치권에서 계속 시민들과 이렇게 숨바꼭질을 하고 있다. 자, 답답함이 그러면 있는데 하남에 거주하는 학부형들하고 아이들에게 법이 안 돼서 너네는 다른 학교 가야 돼. 불안하게 살아야 돼. 그건 아니잖아요. 자, 입법을 하는 게 뭡니까? 불편한 법을 개정을 하고 새로운 법을 입법을 하고 나쁜 법을 폐지하는 게 입법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법을 다루고자 해서 입법기관에 가신다는 분이 법을 놓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잘 학습에만 매진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셔야죠.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그것을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두 곳을 하신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보관을 갖고 있는지 제가 여쭤본 것이고, 일단 신설 관련해서는 일단 국가의 법률 개정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경기도 쪽도 이런 똑같은 문제가 많이 봉착되어 있는데 이 문제 관련해서 고적 차원에서 협의기구가 저는 필요하다 보고요. 이것이 시교육청이나 그 지자체가 해결할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련해서 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스포츠 산업에 대한 어떤 공약을 좀 많이 제 첫 번째 공약으로 제출하셨는데 네. 저는 막연한 스포츠 도시라는 어떤 구상보다는 네. 좀 특색 있는 스포츠 도시 구상이 더 필요하다 보고 최근에 또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또 광주에서 또 성공적으로 또 마감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립 국제 수영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곧 완공될 수영진흥센터 등등을 활용해서 세계 수영 메카로서의 어떤 그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더 실효적인 방안이라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좋은 의견입니다. 뭐 기존에 있는 광주에 있는 시설을 충분히 활용하려면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가장 좋은 거는 분산되지 않는 단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분산되지 않는 단지를 우리가 잘 조성만 한다면은 광주도 하계 올림픽을 치를 수 있습니다. 자, 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고요. 저도 민영배 후보님한테 질의를 해야 돼서요. 예. 저는 지난 3월 24일 날 김용 대표 정의로운 그린 뉴딜 사업이라는 주제로 해서 기자회견을 발표했는데요. 후보님도 신재생 에너지 산업으로 환경과 경제를 같이 살리겠다. 그리고 에너지 혁신 그린 뉴딜을 제시하셨는데요. 구체 방안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어서 질문 드린 겁니다. 저는 정의로운 그린 뉴딜 사업의 구체적인 공약 내용으로서 태양광 도시, 친환경 에너지 자립 도시를 강주형 그린 뉴딜 기반을 갖추는 그런 기초로 만들고 또 강주형 일자리를 친환경 일자리로 전환하겠다.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으로 산업 전환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 살리는 생태도시 광주를 새롭게 조성하겠다는 마지막 목표까지 4단계 로드맵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님도 또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리는 그린 뉴딜 정책에 또 공감하시고 거기에 대한 네. 공약을 하시는데 예. 어떠한 구체적인 그런 공약 내용이 있는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하여튼 소비를 줄이는 것, 그러니까 생산의 문제가 아니고 소비를 줄일 필요가 있고요. 사회 문제가 사실 생태 위기를 가져온다는 사회 생태론의 입장에 저는 서 있습니다. 같이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어진 시간 다 쓰셨고요. 끝으로 노승일 후보 주도권 시간입니다. 시간 6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김용재 후보님께서 저에 대해서 음주운전 관련 문제를 했고 저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사과드렸습니다. 하지만 김용재 후보님께서 좀 잘못 알고 계셨는지 몰라도 뺑소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뺑소니는 굉장한 위험한 행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용재 후보님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주시죠. 네, 그것이 사실이면 사과하겠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사실이면이 아니라. 자, 민영배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후보님 공약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뺐으면 했던 게 좀 있어요. 예, 예. 네, 뭐 아시겠지만 광산구 일꾼이 함께 성장했습니다라고 해서 그건 공약이 아닌데요. 예, 그냥 이제 그러니까 홍보했습니다. 공보물에 의하면 예. 이런 부분들은 좀 이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좀 빼셨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분들은 다 공직자이시잖아요. 네네. 예. 그게 제가 두 번째 주의였다면 네네. 예, 다시 두 한번 번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두 이미 번째로. 가버려서 그렇긴 네. 합니다만. 예. 이게 있다고 해서 그렇게 선거에 뭐 표에 연관되지는 않습니다. 네. 또 두 번째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2단계 이전 공공기관 및 산하 기업을 예, 유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예. 공공기관이 어떤 공공기관이고 또한 그 공공기관의 산하기관은 어떤 산하기관인지. 한 140여 개 있습니다. 네네. 아직도. 네.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저도 당시에도 이제 함께 국정에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네. 혁신도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혁신도시 사업의 핵심 요소가 아시는 것처럼 공공기관 이전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광주 전남면 한전 같은 게 왔죠. 네. 지금도 그런 유사한 공공기관들이 네. 한 140여 개 있다 이렇게 파악이 그렇죠. 되고 지금 있습니다. 현재 나주에는 17개. 아니, 그거는 이전에 온 거고 2단계로 할 만한 것들이 네, 한 2단 140여 개 있다는 거고요. 거기에서 후보님이 꽂은 딱 2개 공공기관이 있다라면 어떤 게 아니 있을까요? 그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저희가 이걸 꼽는다 그래서 그걸 가져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는 네네. 기준을 어떻게 세우고 있냐면 네. 기존의 혁신도시가 실질적으로 혁신도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네네. 하려면 지금 있는 혁신도시와 시너지 효과가 있는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보면 저는 두 가지만 말씀하라고 네네. 했습니다. 하나는 에너지 분야입니다. 네네. 하나는 에너지 분야고 네네.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AI 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첨단 과학
기술 관련된 이 네, 영역에 이 그럼 거기에 포함된 산하기관은 뭐가 있을까요? 아니 구체적인 산하기관을 제가 다 열거할 수는 없고요. 아니 아시는 대로만 산하기관. 네네 거기에 그 포함된 산하기관까지는 산하기관. 제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기관들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연관돼 있는 가령 뭐 한전이 있으면 한전 KADN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을 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제가 후보님 공보물을 보면서 참 좋은 생각이다. 예, 예. 아 후보님은 항상 광주를 위해서 언제나 늘 생각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 같으면 스포츠 산업의 중심 도시 광주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옮기고 스포츠 산업 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예, 그렇죠. 예, 예. 경륜, 경마, 경정을 다 같이 그래서 옮겨서 수영진흥센터는 완성을 옮기기로 좀 예. 이쪽으로 유치하는 걸로 했지 않습니까 지금 수영 관련해 가지고는. 예. 자, 그다음에 김용재 후보님 질문을 드릴게요. 자, 지역 사랑 상품권 10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온누리 상품권 10조 발행을 말씀하셨어요. 총 합쳐서 20조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 지금 재난 기본소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소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근데 지금 각 지자체나 나라에서도 네네. 현금 지급이 아니라 네네. 지역 화폐로 지급을 해서 네네. 또 경기 부양 그리고 유동성을 확대하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거기에 부응하는 가장 적합적인 저는 공약이라고 봅니다. 10조라면 총 20조거든요. 지역 사랑 상품권 10조, 온누리 상품권 10조. 그러면 20조면은 대한민국 국민의 주문 호주머니를 털어도 20조라는 현금이 안 나와요. 모든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도. 예, 지역 그런데 예. 지역 화폐를 20조를 발행하겠다? 이거는 조금 약간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질문드린 아니, 거예요. 국가 지원책도 거기에 비근하게 가깝게 좀 제출돼 있습니다. 일단은 이것이 단순하게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화폐 개념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좀 다른 식의 좀 접근이 필요한데 시간상 그것까지 다 설명하기는 그렇습니다. 예. 제가 만약에 지역 사랑 상품권 10조와 온누리 상품권 10조, 20조잖아요. 그러면은 기축 통화도 될 수도 있어요. 예, 20조가 큰 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국민 경제 단위로 이렇게 소비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10조, 20조는 정말 작은 단위에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에 거기에다 보조적인 그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수막을 봤는데 20세 청년들에게 3천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게 나왔는지. 지난 대선 때 심상정 대표께서 그때 국민께 공약했던 공약입니다. 그래서 그 공약을 더 한층 더 발전시킨 거고요. 네. 그동안에 부모 찬스라는 것 때문에 어떤 국회의원님께서는 자기 자녀 일자리까지 그 국회의원의 권력을 이용해서 만들어서 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이 부모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사회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데 거기에 모범이 돼야 될 국회의원조차도 자기 권력을 그렇게 사서로 이용하는 것에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죠. 또 그런 문제에 우리 정의당이 청년들에게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 취직을 못하고 결혼을 못하는 거. 그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사회 잘못이다. 공정하고 평등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세 분 후보께 공통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제는 환경오염 문제와 개선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등의 문제가 우리 일상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는 이제 전 세계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하남 산단의 오폐수로 인한 풍영전천의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문제가 최근 수년 동안 제기되고 있습니다. 환경과 도시가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방안과 함께 지역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먼저 김용재 후보께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광주는 그 강프리카라는 오면을 갖고 있습니다. 대구보다도 더 덥습니다, 사실. 도시개발이 난개발이 되면서 녹색지대가 점차 사라지고 회색지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건물은 고층화되고 시민들 휴식 공간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풍년찬 사랑모임 대표를 10여 년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마을에 흐르는 풍영천에 매일 나가 보면서 이 생태하천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광주가 생태도시로의 어떤 지향과 모델을 갖춰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풍영천이 그동안 하남산단에 위치하다 보니까 빈번한 오염사고에 시달렸습니다. 전국 방송을 빈번하게 이 오염사고가 일어나다 보니까 타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를 수질감지기 설치로 이것을 해결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풍영정천이 저는 생태하천의 국가적인 대표 지천으로서의 모델링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시설들이 잘 갖출 수 있도록 환경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노승일 후보께 답변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네, 광주 광산, 평동산단도 있고 진공산단도 있고 하남산단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영배 전 구청장님이셨죠, 8년간. 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단의 환경은 개선된 게 없습니다. 또한 걸어다닐 수 없을 만큼의 보도블록도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환경오염, 무엇이 문제일까요? 기업에서 배출하는 수질이 문제겠죠. 일단 수질오염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기업의 정화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 정화시설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 또한 없으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서 수질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거고요. 또한 배출된 정화수를 배수 처리장을 통해서 한 번 더 정화하는 이런 과정이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환경오염 문제와 개선 방안에 대해서 후보들의 견해 듣고 있습니다. 끝으로 민영배 후보 답변하십시오. 예,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산업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친환경, 무엇보다도 무공해 산업, 첨단 과학 산업으로 바꿔야 하고, 그런 점에서 AI 집적단지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소비 패턴, 생활 양식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처럼 화석연료를 대규모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교통 체계나 육식 위주의, 그러니까 사회 문제가 고스란히 환경 생태계를 파괴하는 쪽으로 전이 되는 그런 생활 양식과 그런 소비 패턴으로는 대개 이 환경 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이라고 하는 지역 에너지 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특히 제가 에너지를 강조하는 것은 이쪽에서 환경 오염이 되게 세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계획을 만들고 그걸 실천하는 시민행동이 필요할 때입니다. 네. 21대 국회의원 선거 광산구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끝으로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미처 답변하지 못했던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후보들께 1분씩 시간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용재 후보 말씀하십시오. 마무리 발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광산 구민 여러분, 촛불 정부의 개혁 과제를 완수하는 일, 정의당이 힘을 가져야 가능합니다. 민생 개혁과 정치 개혁, 국회 개혁을 정의당이 힘차게 견인하겠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원칙을 지켜야 국민의 삶도 지킬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촛불 이후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정치적 사명을 놓지 않겠습니다. 연동형 비례 원칙을 지켜내고 다당제 국회를 완성하겠습니다. 정의당의 이름으로 정정당당하게 민심 그대로 의석을 얻겠습니다. 검증된 새 인물, 강산의 새 제목, 김용재를 가감히 선택해 주십시오. 민생을 챙기고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온 저 김용재가 21대 국회를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여는 개혁 국회로 완성하겠습니다. 정의당 6번 김용재가 민생을 지키겠습니다.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겠습니다. 네, 이어서 노승일 후보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광산 구민 여러분, 저는 허약하지 않습니다. 저는 비굴하지 않습니다. 저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저 노승일은 오로지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고인이 되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광산 광주노시로 노승일의 종친 어르신이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받아
더 청렴하고 더 정의롭게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하루하루를 살고 계시는 광산구민 또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광산구민 여러분, 4월 15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기호 3번 노승일에게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끝으로 민영배 후보 마무리 발언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노승일 후보님, 김영재 후보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좋은 정책 제안 혹시 제가 국회에 가게 되면 잘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역사적으로 두 가지 숙제를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그런 선거입니다. 첫 번째는 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를 국회가 뒷받침해서 성공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정권을 재창출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숙제를 차례대로 해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더 강하고 튼튼한 국가로 세계 최고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서 시민 건강을 지금보다 더 잘 지켜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기호 1번 민영배가 이 두 가지 숙제를 잘 해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고 민주정부를 꼭 재창출하겠습니다.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광주를 키우겠습니다. 기호 1번 민영배를 응원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세 분 후보의 마무리 연설까지 모두 들으셨습니다. 오늘 열띤 토론에 참여해 주신 세 분 후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토론이 유권자 여러분께서 현명한 선택을 내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 토론에 초청되지 못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광산구 을 선거구 후보자들의 연설이 방송됩니다. 끝까지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